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오늘 토론 한번 한다고 그래서 무슨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거기에서 공통 의견으로 나오고 이런 기대는 지나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능한 한 단 몇 가지라도 함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께서 시작을 해 주시죠. 예, 은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 부담을 줄여주면 자연스럽게 고용과 투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수십 년간 머릿속에 안고 왔습니다. 저는 그 전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기업 부담을 줄여주면 소위 지금 박근혜 정권이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규직, 중산층의 임금을 깎으면 고용과 투자가 늘어날까? 두 번째, 재벌을 밀어주면, 그래서 경제활성화법을 해주면 고용과 투자가 늘어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임금 피크제를 하면 고용과 투자가 늘어나는가? 심지어 어떤 분은 저성장 탓에 어쩔 수 없다,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성장 때문에 과연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가라는 전제를 우선 검토를 하고, 저는 일자리 정책을 이제 대전환해야 된다. 즉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의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고용 수요를 촉진하는, 예를 들어 청년할당제와 같은 고용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없으면 한국의 청년 일자리 재난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2014년에 30대 재벌이 신규 창출 일자리를 줄이면서 실적 악화와 임금 인상 부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럼 그 당시 30대 재벌은 어땠을까를 보면 비업무용 부동산 매입에 4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율이 14.6%고 이 4조면 일자리 10만에서 13만 개를 늘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비업무용 부동산 매입,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에 썼고요. 사내 유보금 증가가 38조입니다. 그래서 5.7%를 증가했고, 그나마 늘린 고용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었으며 총 투자는 마이너스 6.4%였고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11%였습니다. 결국 실적 악화나 고임금 때문에 채용을 줄인다고 해놓고 한 짓은 이거였다. 심지어 대기업 주가 수익률과 임원 연봉을 보시면 가장 수익률이 많이 하락한 30개 회사 전체의 주가가 평균 마이너스 40.4% 하락을 했을 때 연봉이 평균 8.2%가 증가를 했고요. 보수가 오른 15개 회사는 주가가 평균 마이너스 38.2% 하락했는데 평균 임원 연봉이 30%가 증가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게 구자열 LS 회장이셨는데 134.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2억을 챙겨가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배당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배당을 가져가셨고요. 그 당시가 이 회사가 마이너스 31.4%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기에 2009년서부터 2013년 법인세 하락으로 얻은 이익이 37조였는데 그 37조의 대부분을 사실은 상위 1% 기업이 73%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하위 80%는 0.75%밖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업 부담을 줄여줬는데 전혀 고용과 투자는 늘리지 않고 고간에 돈 쌓고 연봉을 올리더라라는 거고, 이것이 15년간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성장 때문에 고용과 투자가 줄었나라고 보시면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02년서부터 2012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8%일 때 가계소득 증가율은 1.8%였고요. 기업소득 증가율이 16.8%입니다. 그래서 OECD 통계로 보면 2006년 한국의 기업 저축률이 12위였다가 2013년에 드디어 1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결과 97년 전, IMF 전만 해도 기업과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1대1이었어요. 지금이 기업이 11.9, 즉 12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12배를 성장해야지 간신히 가계소득이 1 올라가는 정도로 기업이 엄청나게 커졌고 이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성장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기업의 고성장과 가계의 저성장이 가장 큰 문제더라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누가 청년 일자리를 줄였나라는 점에 있어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93년하고 2010년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전문대졸 이상자가 2배 늘어났는데 괜찮은 일자리가 한 1.2배 늘어났더라. 왜 이 격차가 이렇게 커졌냐? 그래서 한 350만 개 일자리 미스매치가 있는데 그중에 약 130만 개는 재벌 대기업이 직접 줄였고 나머지는 재벌 대기업이 골목상권하고 중소기업 일자리를 없애서, 그래서 상위 20개 대기업과 최고 대기업입니다. 300인 이하 527개 중견 기업 간의 개별 기업당 평균 수익률이 1대 753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재벌 대기업이 골목상권과 이 중소기업을 빨아먹고 있다. 그래서 자영업소득 증가율도 떨어지고 실질임금 증가율은 누적인데요. 이걸 누적하지 않고 제가 그냥 계산해 봤더니 2009년서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이 3.3% 증가하는 동안 실질임금 증가율은 그것의 반도 안 되는 1.3%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의 고임금이 문제냐라는 점에 있어서 68쪽을 보시면 저희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 세대의 고임금이 아니라 총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데 있습니다. 자본소득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임대료 이런 자본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총소득이, 그러니까 노동소득이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가져갈 원래 밥그릇이 한 10개였는데 지난 10년간 밥그릇이 9개에서 이제 8개로 줄어들고 있어서 격차를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비정규직 대 정규직이 1대 1.7입니다.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격차가 1대 2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격차가 기업과 가게 간의 아까 1대 19였고요. 1대 10이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1대 753 정도가 됩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최고 연봉자하고 삼성전자 최저임금 연봉자의 격차는 1대 1000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피크제와 노동유연화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 우선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라는 기술 통계만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연화는 확실히 청년 일자리를 줄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국정감사 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안 가져왔는데 그냥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5년간 그러니까 임금피크 대상자가 92만 명이고 그래서 청년 일자리 31만 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저희 계산에 따르면 그냥 고용보험 DB로 정확하게 계산해봤는데 5년간 그러니까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10만 명에 청년 일자리는 5년간 3만 명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마 정부가 사기를 쳤으랴 싶은데 사기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재벌 개혁이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 그래서 재벌 개혁은 구조 개혁이나 갑질 개혁만이 아니라 일자리 개혁을 하자. 그래서 재벌에게 직접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방안과 재벌로부터 세금 제대로 받아서 정부가 그것에 기초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재벌 대기업 3% 청년 고용 할당제만 해도 연 7만 개이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에도 2만 개, 그리고 재벌의 법인세 그러니까 원상회복이나 혹은 분리과세, 그 다음에 요즘 힐러리가 제일 공약으로 들고 나온 이익공유제 같은 것을 적용한다면 총 그렇게 해서 한 52만 개의 창출 여력이 생긴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기업 부담을 줄여줘도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15년간 우리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장하는 것은 희한하게 박근혜 정부가 그 이념지향적, 이데올로기적인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실용적인 정책으로 돌아와 주십사는 부탁을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완영 의원께서 받아서 하시죠. 예, 새누리당 우리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국 대처와 레이건의 보수 정권의 개혁이 나라를 살렸다. 우리 독일의 경우 슈레더 정부가 하르츠 개혁을 해서 메르켈 정부가 이렇게 세계 유럽의 강국이 아니라 세계의 강국이 돼 있다.
오늘 기사 중에 저는 가장 쇼킹한 걸 봤습니다. 프랑스 좌파 정부가 정말 금기시하고 있는 근로시간 35시간을 늘려야 된다. 이 역시 노동시장의 개혁을 주창한 겁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왜 지금 노동시장 개혁인가, 그리고 일정, 내용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우리 광복 70년 해서 반성을 해보니까 정말 좋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를 들면 대한민국, 인재로 말하면 최고의 인재죠. 근데 우리나라의 성공한 경제가 자본, 토지, 노동으로 보면은 우리가 무슨 지하 자원이 있었습니까? 저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재가 우리 경제를 키웠다고 보는데, 이 인재가 노동시장인데 지금은 바꿀 때가 왔다. 다시 말해서 이 저성장을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점에서 노동시장을 선진화해야 된다. 그래야만 고용률 70%, 우리 청년 실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절박한 집권 여당의 정책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일정입니다. 우리 한 달 전에 특위가 발족했습니다. 첫 번째로 노사정의가 재가동되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노총이 복귀함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의가 1년 정도 논의한 것을 마무리해주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사정의위원회가 너무 세밀하게 합의하기보다는 원칙과 방향을 합의해 준다면 그걸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일정으로, 또 19대가 마지막입니다. 이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해나가는 일정으로 저희들은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의 내용을 잠깐 소개드리면 제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가장 시급한 건 우리 딸 아들에게 일자리로 희망을 드리겠다는 목표입니다. 5가지 5대 과제입니다.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능력 중심 노동시장, 근로시간 단축, 대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그리고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상생의 고용 생태계가 아마 형성될 것 같은데요. 그 첫째로는 이제 청년 일자리는 저희들이 재계 공기업이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 재투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정책 방향을 세우고 있고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앞서 주제 발표 말씀이 계셨는데, 첫째로는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을 줄여야 됩니다. 채용 자체를 줄여나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 해소하고, 우리 김유선 박사 말씀하신 상시 취소 근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는 특히 원하청, 원청과 협력업체의 상생임금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대 간 상생이 지금 말씀을 가장 많이 주신 임금 피크제입니다. 제가 이 정년 60세법의 대표 발의자고요. 앞서 2년 동안 제가 환노위에서 이 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 법을 제가 처리할 때 우리 앞서 문재인 대표님 그리고 우리 김유선 박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놀라워요. 우선 법에 제정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문재인 대표님이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사 자율로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분명한 것은 이 법이 강제사항입니다.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임금체계 개편 등이 무슨 의미냐? 이게 우리 법안 소위에서, 환노위 법안 소위에서 제가 발의한 거는 임금 조정이라고 발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야당에서 임금 조정이라는 명문화는 어렵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임금 체계 개편 등으로 법제화하면서 이 임금 체계 개편 등에는 반드시 임금 피크제의 임금 조정이 포함한 것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60세 정년은 의무해놓고 임금 피켓제는 자율이냐? 아니다는 거죠. 반드시 동시에 수반돼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시에는 청년 고용보다는 우리 55세 이상의 중고령자의 소득을 엄청 걱정했어. 일찍 사후 정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정년 60세를 해야 된다고 해서 법제를 추진했는데 당시에 엄청나게 토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 고용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임금 피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 임금 정년 60세에 따른 임금 피크제는 이게 아까 우리 김윤선 박사님은 55세 이상 이후로 뭐 깎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내용에서 이 행정 지침으로 추진하는 임금 피크제의 지금 노사정의 핵심은 이 임금 피크제 하자 말자가 아닙니다. 하되 취업 규칙을 불이익으로 변경하는데 이걸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다가 안 됐을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도 효력이 인정되는 거 아니냐. 유노조 사업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인피를 해도 노조와의 단협으로 처리될 사항.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인피를 하자 말자가 아니라 인피를 하되 이 불이익을 변경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어떻게 하냐가 쟁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까 이제 저성과자 문제, 이 역시도 저희들은 업무 부적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거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무작정 기업이 해고해서는 안 된다. 이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전환 배치도 하고 최대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한 뒤에 해고를 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지침화하겠다라고 노사정에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쉬운 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말씀 주시지만 이거 입법화하는 게 맞습니다. 둘 다. 그러나 입법화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행정 지침으로 시행을 해보자 하는 게 지금까지 나온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이 고용 경직성 아까 또 말씀을 주셨는데 OECD 뭐 통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공감되는 게 있습니다. 해고가 좀 쉽다면 우리 채용이 쉬울 텐데 이거는 우리 기업의 또 기업 경영인들은 대부분 국민들도 아마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은 굉장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리라 봅니다. 대타협이라는 것이 우선 정책도 정책이지만 우리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 노동시장을 선진화한다, 이런 의미가 부여될 거고요. 우리 여야는 여와 야를 떠나서 이 대타협을 받아서 우리 금년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입법화되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헌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진보 보수 입장을 넘어서서 다 같이 공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계 입장에서도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문제를 눈 감지 않는다 한다면은 현재 같은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앞서 두 분의 여러 진단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순 박사님께서 조목조목 잘 밝히듯이 그 양극화 이중구조, 청년들의 취업난 문제,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여러 고용 조건, 그리고 임금 없는 성장이라든가 노동소득 분배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우리 이 사회 경제가 더 큰 위기의 나락에 빠져들 것이며, 이 문제를 잘 푼다 한다면은 이원덕 회장께서 얘기하듯이 새로운 프론티어의 기회가 열린다라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이 세간에, 특히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그게 과연 개혁이냐,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우리가
함께 좀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 개혁 정책을 주도하는 그런 정부나 여당에서는 왜 그런 아우성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좀 잘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여러 사실 정부가 개혁 패키지로 제공되는 내용은 무척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 이제 쟁점되는 사항들만 살펴보면은 그 계약이라고 하는 근거로서 보다 쉽게 해고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까지 쌍용차라든가 많은 사업장에서 정리해고 또 이 현재 저성과자 해고를 둘러싸고서 뭐 심지어는 해고된 사람이 자살까지 하게 되는 해고가 곧 죽음이라고 해고된 이후에 사실 먹고 살 길이든 일자리를 제대로 찾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해고를 더 손쉽게 하는 일을 과연 노동계들이 수용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좋게 포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에서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 얘기는 사용자가 더 싸게 더 쉽게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정부가 또 길을 트겠다라는 얘기라든가 그리고 앞서 발제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양극화의 핵심 문제가 비정규직의 문제인데 비정규직을 이완영 의원께서는 마치 이제 줄이고 그들의 차별 없앤다는 것이 현 정부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실제 제시된 개혁 정책 과제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용이하게 기간을 연장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파견 기간제를 더 직종을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그와 같이 심각한데도 더 줄이려고 정책을 주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리려고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 있다는 점이 이런 지적이 나올 법합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둘러싸고서 노동계는 있는 사람 그 정년은 연장시켜 놓고서 임금은 또 뒤쪽으로 뒷머리를 치듯이 이제 깎겠다라는 그런 얘기라든가 또 근로시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을 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이 기업 쪽을 염두해서 특별 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장시간 노동을 그대로 방치하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 5가지 것이 쟁점이자 이런 5가지 내용이 오히려 현재 이중구조든 더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불안정 고용 근로시간의 취약성 그리고 청년 취업난의 문제를 온전하게 풀기보다는 오히려 더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해서 오늘 논의가 이런 쟁점, 이런 하나의 논쟁들이 붙고 있는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합리적으로 진보 보수 입장을 떠나서 넘어간다 한다면은 당장 현안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서 이현동 회장님께서도 지금 공강대가 충분치 않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현재 노사정위원회라 하더라도 민주노총이라든가 여타 노동시장의 다수의 어떤 취약 계층, 청년, 비정규직들이 대변될 수 있는 그런 협상 테이블이 온전하게 균형 잡힌 형태로 갖춰지지 않는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되는 만큼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화급한 통상임금이라든가 임금 비크제라든가 근로시간 문제 중심으로 1단계로 좀 타협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좀 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시간을 다투는 식의 것보다는 오히려 공감대를 충분히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조 교수부터 합니다. 저는 뭐 금조입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뭐 여러 가지 그 고용 불안이라든가나 빈부격차 확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 팩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노동소득 분별이 줄어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기업의 사내 유호음이 많다. 또 비정규직을 남용한다. 뭐 일정 뭐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건지 그런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원인과 해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냥 기업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기엔 좀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신자유주의의 1차적인 피해자는
기업이죠. 현대자동차가 뭐 잘 나가도 밖에 나가면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삼성전자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노키아처럼 되지 않으란 그런 보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사내 위보금이 왜 많은지, 비정규직이 왜 많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 비효율성과 더불어서 뭐 필요하다면 재벌 개혁, 또 산업구조 혁신, 또 신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대기업 같은 특히 대기업 유노조 시장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법제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체 협약으로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자기 자식도 뭐 의무적으로 채용시켜라 이런 식의 단체 협약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매우 경직적이라는 중요한 이슈인데 그것은 단순한 법제도의 비교로서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고, 또 우리나라의 그 뭐 연공급 제도가 높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현대자동차 하나의 케이스로만 해서는 이 설득력이 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 박사가 만든 그 표에 의하면은 제조업 1년차의 월급이 100이라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10년차가 되면 거기에 월급이 한 200이 됩니다. 근데 선진국은 미국, 영국 이런 데 같은 데는 뭐 독일도 비슷합니다. 같은 경우는 1년차 월급이 100이라고 그러면 10년차 넘어도 월급이 130, 1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여기까지 한국의 연공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이렇게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로션 단축이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로션 단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자리 나누기, 그로션 단축, 또 고용 안정, 정년장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고용 안정과 그로션 단축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뭐냐? 어떤 상황하에서 이것이 무리가 없이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저는 했을 때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 임금 유연하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로션 단축을 다 하고 싶어. 기업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한 명을 채용하면은 대기업 유노조에서는 거의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채용하면 아무리 생산량이 바뀐다라도 이 사람은 해고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똑같은 임금이라도 간접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생산지 같은 경우는 캐비넷에서 하나부터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인력 관리에 대해서 코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스트가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결국은 그런 단축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기업이 적어도 고용 안정은 보장하지만 임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게끔 임금과 고용의 빅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 기업들 제가 최근에 기업들을 만나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년 60세를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하면 이미 내부적으로 방향을 다 정했어요. 정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임금 시스템을 좀 더 유연화시켜야겠다. 두 번째는 인사관리 조직도 더 유연화시켜야겠다. 과거에 기업 조직이 수익적인 조직이었다면 앞으로는 수평적 조직으로 가야겠다. 그 다음에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제대로 기업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전문직화, 특기화 하겠다는 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걸 위해서 이미 적어도 대기업들은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노사정 대타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정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미 기업들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1년이 걸리든지 10년이 걸리든지 하여튼 10년 뒤면 다 바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노사의 협력이 없이 그것이 갔을 때는 비효율성이 지속될 것이다. 또 양극화가 또 지속될 것이다. 또 사회적인 쪽으로 취약계층은 여전히 거기서 소외되고 소득이 낮고 고용 불안에 시달릴 것이다. 이걸 저는 우려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전체적인 지혜를 모아서 특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이슈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02년에 비정규직 정의를 하고요. 2007년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법을 만들 때 여야 다 반대했었어요. 지금 7년, 8년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을 통해 가지고 비정규직이 줄었냐? 절대수는 늘었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2007년을 정점으로 해서 더 확대됐습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불안, 이 사람들이 과연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을 따져보면 그것도 계산해 보면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이 늘어났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학생 중에 한 명은 있습니다. 제 학생 중에 지금 6년치에 직장 전환인데요. 2년마다 진짜 직장 옮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비정규직이니까. 근데 그런 학생을 보면서 과연 어차피 비정규직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 없다 그러면은
적어도 비정규직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기회가 뭐냐 해서 드린 겁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 2년 동안 데리고 있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 2년 뒤면 그만둘 사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인적자원 투자하지 않겠죠. 처음부터 이 사람은 허드렛일만 할 사람으로 감지해서 그렇게 인적자원 관리할 겁니다. 근데 적어도 4년 정도 이 사람 같이 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겠죠. 고용보험도 가입시킬 거고 직업보험도 시킬 거고 그러다 이 사람이 쓸만하면 정규직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다. 한국 사회 정의 문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없이 2년 만에 다 나가라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4년을 연장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지만 적어도 자기가 원해서 비정규직을 출발해서 자기가 한번 그 기업 내에서 비정규직이라도 한번 최소한 노력해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줘야죠. 그렇지 않고 제 학생처럼 2년마다 직장을 옮겨야 되는 것이 과연 사회전체로 바람직한 것인지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한국의 비정규직은 뭐냐면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다 비정규직이에요. 기간제 중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1억을 받는 기간제도 있고 1,000만 원 받는 기간제도 있습니다. 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에 대기업에 정규직 하다가 육아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간제로 가면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 시간선택 시간제 그러면서 비정규직화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대단히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 또 고용 안정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별도로 우리가 뽑아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 나가는 시스템에 가야 되지 임금 5천만 원을 받는 비정규직 기간제로 해서 기간제를 이 사람이 비정규직에서 이 사람은 당연히 보호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그룹화 시키는 건 표준화 시키는 건 그건 또 하나의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견을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견 아까 우리 김효선 박사님께서 자, 실질적인 파견은 80만이 넘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실질적 파견은 용역과 파견이 다 똑같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불법 파견 때문에 논의를 합니까? 용역과 파견 다 똑같으면 다 똑같이 불법 파견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20만 도 안 되는 파견 근로자 때문에 지금 온갖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에서 지금 불법 파견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불법 파견으로 인한 법률적인 코스트, 사회경제적인 코스트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이 한국보다 더 경제적인 노동시장 구조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요. 불과 몇 년 전에 데이터를 통하면은 제가 일본 사람들 직접 들은 겁니다. 일본에 90만 이상의 파견 근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국가, 독일 얘는 다 파견 근로자가 많아요. 근데 파견 근로자가 어떻게 쓰느냐? 이 사람들 우리가 돈을 절약하고 이 사람들이 고용 불안을 위해서 그 파견 근로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생산량이 바뀔 때 그거에 대해서 파견 근로자를 통해서 가지고 생산량 변화에 유연하게 기업이 대응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파견 근로자 쓰게 되면 이 사람이 파견이 해제되면 곧장 원회사 파견을 시킨 파견 회사에서도 잘립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파견을 활성화시키되 그 대신 이 사람이 상용형 파견, 즉 A라는 회사에서 파견을 근무하다가 거기서 그만두면 B라는 회사로 가게끔 그렇게 하면서 파견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단지 현재 지금 와서 파견이 다 나쁘다고 해서 그럼 다 막아버리고 20만 대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기업 전체가 불법 파견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냐. 저는 이것도 한번 다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일부 대기업, 윤호적 근로자들 또 그리고 많은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20년 이상 노동시장 정책을 연구해오면서 느끼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단계야말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그런 기회조차도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이 주제 발표나 또는 토론자 발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해하는 걸 가지고 썸머라이즈를 한번 해보면은 노동시장의 현재 문제는 있다. 여기에 이중 구조가 있고 불공정성이 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서로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해야 된다. 그거는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제 조건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서 먼저 전제 조건으로 임금 유연화
된다라는 그 이슈를 제기하신 금재호 교수께서 얘기를 먼저 시작해 주시면 아마 서로 좀 견해 차이가 많이 여기서 보이고 또 얘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재호 교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그러면 저렇게 왜 근로시간 단축이 좀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도 원하고 사실상 근로자도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을 채용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해고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문이 바뀔 때 근로 시간을 조정하게 됩니다. 사람을 조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원인이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근로자는 나이가 한 50대 되면은 임금이 생산성보다 훨씬 높아지니까 자기는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50대 되면 자기는 자기 노후 준비해야죠. 애 대학 보내야지. 또 자녀 결혼시켜야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있는 동안에 최대한 벌자고 그럽니다. 돈을 벌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근, 주말 근무 다 하는 거죠. 그게 대기업의 시스템이고요.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너무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임금도 낮죠.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해서는 이 사람이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2시간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한국에서 장시간 근로하에 대한 원인 자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해법도 다르게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을 좀 유연화시켜서 기업이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격차를 줄이는 그런 방향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 간의 격차 완화, 또 확대시키면 내수와 수출 산업 간의 격차 줄이기, 마지막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격차 줄이는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동시간 단축을 얘기할 때도 약간 초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거 한데, 먼저 금재호 박사 발표문 53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임금 유연화, 고용 안정, 일자리 나누기 해가지고 그림은 상당히 좀 아름답게 그려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더 부과를 한다면은, 임금의 경우에도 유연화와 더불어서 이것 자체가 안정성 내지는 공정성, 이 부분이 함께 좀 추구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용 안정에서 상당히 그림을 이쁘게 그려 놓으셔가지고 저는 고용 안정은 생각이 같은가 보다 했는데, 뒤에서 보면 비정규직 늘리고 파견 대폭 확대하고 기간제 해가지고 그림하고 실제 말씀하시는 거하고 약간 따로 놀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면에서 일자리 나누기와 결부해가지고 현재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 유연화 이전에 일단 지나치게 장시간 근로를 갖다 현행 법제를 무시하고 허용하고 있는 그동안의 노동부 지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 하면서 장시간 근로를 갖다 일단은 차단하는 부분, 이게 좀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땐 대체로 좀 유연화 쪽에 좀 많이 방점을 좀 두시는 것 같습니다. 이 노동시간 단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거의 의견 접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접근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주 40시간에 연장 12시간, 그리고 휴일하고 휴일 근로 연장 근로 해가지고 68시간까지 현행법상 하고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52시간으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대폭 줄이고 플러스 8시간을 더 해주자는 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한다면은 플러스 8을 해주겠다라는 게 현재 노사정 간의 거의 합의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 지금 입법화를 갈 저희들이 내용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요 문제는 큰 쟁점은 네. 노사정에서 안 되고 있다. 네, 뭐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의견 드려도 될까요? 네. 예.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지금 옆에 은수미 의원께서는 그건 노사정의 합의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이제 합의가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난 상태고, 더 중요한 것이 입법으로 처리가 되려 한다면 이제 여야 간에 정치적인 또 논의가 될 그 단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금조 교수께서 근로시간 단축, 사실 우리 사회 일자리 문제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이거나 아니면
확실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점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감이 된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지금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인데 OECD 평균이 1600시간이거든요. 2000시간을 1600시간 그 25%를 줄인다 한다면 그만큼 25%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몇백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만큼, 그런 점에 이 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일자리랑 연결시켜서 해법을 잘 합의도 하고 정책화할 건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그 발언 요청했던 것은 금 교수께서 임금 유연화를 언급을 하시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얘기했을 때 그게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좀 뚜렷하지가 않아요. 마치 뭐 활증률을 더 낮춘다든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인지. 근데 현재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로시간이 왜 이렇게 긴가를 보면은, 앞서 김유선 박사께서 보여준 그 차트에서는 현대차 경우를 보이는데 기본급이 지금 40% 50% 미만입니다. 대부분이 소위 그 연장근로 일해서 그들이 받고 있는 임금을 채우는 것인데,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택시라든가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그러하거든요. 그 얘기는 임금 유연성만을 따질 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한 8시간 일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급여가 일정하게 좀 보장이 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여야간에 노사정 간의 그런 합의가 좀 그 원만하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기본급이 이렇게 턱없이 낮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 네네. 그 입법사항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아까 현행법은 68시간법이 아닙니다. 현행법은 주 52시간법인데 고용부가 모법을 넘어선 행정해석으로 68시간을 해놨고요. 그래서 전 이번에 52시간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52시간 법이 되면 최소한 재벌 대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한 2만 개 정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는 정부가 설마 근로시간 연장법을 가져오랴 싶었는데 근로시간 연장법을 가져와서 지금 60시간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60시간법은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 일자리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대기업에게 60시간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중소기업을 당장 52시간으로 줄일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은, 이건 처벌 문제인데요.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해 주면 됩니다. 혹은 단계적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주 52시간을 68시간으로 늘려놓고 이제 60시간법을 가져와서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을 아예 없애는 이러한 법을 저는 국회에서 합의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될 거라고 예상이 안 됩니다. 특히 청년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로시간 단축, 지금 저도 이제 노사위원회에서 거의 뭐 의견에 접근되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의 경우에 오버타임이 근로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죠. 대충 한 20%에서 30% 가까이 월급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68시간까지 허용을 어떻든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52시간 그보다 더 짧게 만약에 할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노동자들이 원하지만 실제 소득의 감축은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타협을 해낼 건지, 노동계에도 저녁 있는 삶을 원하는 거 하고, 그러면서도 근로소득이 삭감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이 양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노동계에서 특히 이제 대기업 노동조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저녁 있는 삶을 하면 그로 인한 소득 감소의 일부분은 수용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을 양적으로 단축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이 선진국과 우리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근로시간 관리의 효율화, 합리화, 이것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시간이 단축되면 노동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은 그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층이,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든다는 식의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그 소득을 줄이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김선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소득의 안정성을 늘리는 방식으로 되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완영 의원도 강조하듯이 대기업 중심, 공공기관 중심은 근로시간을 줄여서 청년들한테 일을 많이 창출하되 소득의 감소분을 오히려 소득의 안정적인 방향으로 노사의 타협을 좀 모색도록 하고, 다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이원도 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득을 현재 줄이면은 생계가 안 되는 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의 많은 오히려 노동시간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 근로시간을 단축을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현실적으로는 좀 단계적으로 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법 개정이 되더라도 추진이 단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 근로시간이 줄어지면은 소득의 생계 위협할 수 있는 그 소득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이라든가 생활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금의 좀 보존책이라는 것이 강구되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가 좀 모아지면은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좀 의견들을 모아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 교수님이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그 문제는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1시간 해야 되는데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다음 대체적으로 또 합의한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는데, 여기서 특히 김유선 박사하고 김재호 박사 간의 견해 차이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김재호 교수는 기간제 4년 연장, 파견 범위 확대 이런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고, 김유선 박사는 전혀 이것이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우선 두 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먼저 두 분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 보완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유선 박사께서는 왜 이거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기간제 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재호 박사께서는 기간제법이 기간제나 여기에 축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됐다는 증거가 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2005년 8월에 한 18%까지 올라갔던 것이 최근에 거의 한 14% 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기간제 보호법에서 사용기간 2년 제한 그 조항이 그래도 한 4% 정도는 다운시켰다 하는 것으로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기간제 사용기한 2년으로 할 거냐 3년으로 할 거냐 4년으로 할 거냐가 기간제 보호법 도입 당시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으로 최종 정리가 됐고요. 그 2009년에 이게 시행하면서 2년째 될 때 그 당시에 정부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이것조차 못마땅해서 100만 고용대란설 이대로 2년 제한 조항이 적용되면 100만 명이 해고된다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한참 그랬죠. 그러다가 아무 해고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한데 그 부분을 갖다 다시 또 들고 나온 것이다 해가지고 이 부분의 적실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동안 노사관계 논의 과정에서 한 10년 가까이 거의 논의되고 이미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 걸 가지고 또다시 굳이 4년 하다 들고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이직수당 10% 지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4년 쓰고 그 다음에 이직수당 10% 주면 8년을 갖다 기간제로 쓰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다음 단순 논리로 생각하면 지금 이제 기간제에서 정규직 전환율이 50%다. 그럼 2년마다 50%가 전환될 기회가 있습니다. 4년 되면 단순 계산하면 75%예요. 그런데 여기 4년마다 한다면 단순 계산은 50%밖에 없어요. 그게. 그런데 그건 단순 계산이고, 제가 볼 때 같은 경우 4년 주고 이직수당 10%만 주고 나면 8년을 쓸 수 있다 할 때 업주 입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이유가 어디가 있냐. 그 다음에 하나는 더 결정적인 문제가 박근혜 정부가 상시 지속적 일자는 정규직 직접 고용하겠다 이걸 또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겹쳐서는 앞서 다른 논의에서는 크게 이견은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한데 2년을 갖다 넘어가지고 4년씩 계속 필요한 일자리면 이거야말로 상시 지속적 일자리 아니냐.
그럼 상시 지속적 일자면 정규직으로 전환해가지고 정규직으로 써야 될 일자리를 가지고 왜 4년으로 연장해서 4년, 8년, 12년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거냐? 이거 자체는 애초에 박근혜 정부의 공약하고도 완전히 이건 다른 문제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앞서 파견근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추정한 거예요.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나오면은 전체 농장의 27%가 새로이 파견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가 됩니다. 이건 파견법 자체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것을 갖고 가겠다는 이야기밖에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금재호 박사께서는 제가 그 자료에서 이야기한 파견하고 용역하고 그다음 아까 불법 파견으로 이야기되는 부분 같은 경우 사내하청의 경우가 대부분 이제 불법 파견으로 보는데 그거 좀 혼동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 자체는 결국은 현재 불법 파견이나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해서 불법 파견 시비에 휘말리는 재벌들의 어려운 이 골치 아픈 문제 같다가 이거 해소해 주겠다는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일단 이렇게 보인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기간제가 4% 줄었더라. 이건 그걸 그렇게 봅니다. 풍선 효과라고 봅니다. 기간제가 줄었던 대신 용역이라든가 파견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것이다.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 동안에 그 전체 근로자 중에서 그 비정규직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숫자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건 또 엄연한 현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정규직 그 기간제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고 하는 것은 저는 역설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률을 높임으로써 이 사람들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유지하자는 게 저희 기본적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건 8년 또 쓸 수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8년 또 쓰게 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이 4년 정도는 맥시멈 쓰되 그다음부터는 기업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같은 2년이라는 시스템 내에서는 이건 어느 누구도 불만족스러운, 기업은 제대로 그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근로자도 나의 미래가 더욱 불안해서 항상 언제든지 2년 뒤에 가서 해고당하고 다른 직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은 더 이상 사회 전체적인 어떤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파견도 제가 그럽니다. 파견을 확대하자는 것도 제가 파견 단 전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용형 파견을 확대하자. 즉 뭐냐면 그 근무하는 회사는 A, B, C로 옮겨 다니더라도 이 사람은 항상 그 파견 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창조적인 이 사람은 고용 안정이 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간제에 대해서도요. 우리 가까운 일본도 제가 알기로는 5년, 또 일본, 중국도 4년,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보다 2배 이상의 기간제 사용기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한국의 케이스를 보고 한국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반성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일본과 중국도 그렇게 4년, 5년씩 쓰는데 왜 한국은 안 된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제가 잠깐 금 박사님 보완을 조금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는 경영계가 뭐 2년 더 늘려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경영계 요구도 안 해요. 근데 왜 2년 더 늘리자? 현장에 가보면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2년 해놔놓으면 일주일 남겨놓고 그만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서 다시 또 똑같은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해 기업이 악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근로자는 뭡니까? 1년치 퇴직금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나보면 야, 이거 4년도 좋고 6년도 좋고 차라리 내 비정규직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임금 받으면 되는 거 아이가? 이 기간 문제는 그냥 계속 가도 나는 괜찮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 장기화되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은 어쨌거나 비정규직을 쓰는 분야의 고용 안정, 이건 아마 금 박사님 저도 동의를 하고요. 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전부 다 무조건 뭐 직종을 늘리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 이제 고소득 전문직이라든지 또 연령도 35세 이상에서 이제 55세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늘리자라는 게 이제 정부 안인데, 아마 지금 일본이나 독일 경우도 파견 근로자는 우리가 더 굉장히 축소돼 있는 거지,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좀 늘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정규직 비중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부 통계로는 약 32%에서 계속 묶여 있고요. 노동계 통계로도 48% 수준에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비정규직 비중이 늘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이미 노동연구원에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죠. 기간제법 효과에 대한 분석을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실제로 비정규직을, 그러니까 기간제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후에 그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왜 법이 시행된 2년까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안 됐냐면 2009년에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권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간제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 그러면서 만약 기간제법이 그대로 시행이 되면 2009년에 100만 해고 대란설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현장에서 법 자체가 무력화됐습니다. 무력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제법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더 쓸 수는 없으니 비정규직 비중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파견이나 용역을 늘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걸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거 역시 2009년 이후에 드러난 현상입니다. 세 번째로 이미 노동연구원에서 또 하나 이제 연구가 된 게 비정규직으로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이미 그 일자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못이 박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비정규직인 게 아니라 그 일자리를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쓰면 그냥 비정규직 일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연구가 된 게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기업일수록 순일자리 신규 창출률, 즉 청년 고용률이 떨어진다는 것도 이미 연구가 됐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2009년 이후부터 기업이 악용하는 건 맞는데요.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기업이 악용하니 그 악용에 편승해서 비정규직 2년, 4년, 6년, 8년, 12년 쓰게 할 게 아니라 정규직 전환해라. 이것이 공약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입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나 분석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한국의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경우 이것은 나라 경제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으로 기간제 2년에서 4년 혹은 파견을 늘린다. 이런 것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견 덧붙이겠습니다. 앞서 김유선 박사님만 이 비정규직 4년 확대, 파견직 직종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방금 운수희 의원도 그렇고 저도 분명히 이거 세 가지 수용 불가 사항 중에 하나다. 나머지 두 가지는 일반 해고랑 취업 규칙 요건 완화인데 비정규직에 대해서 마치 비정규직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 개혁의 방향이 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힘든 매우 이상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비정규직의 문제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남용과 차별입니다. 정규직하고 차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지나치게 이미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줄일 것인가. 문제를 진단했으면 문제를 고치는 식으로 개혁 처방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4년 그리고 파견 확대라는 것은 나름대로 비정규직의 노동시장에 좀 이렇게 진흙탕 같은 것들이 좀 안정이 되고 일정하게 좀 노동시장이 너무 규제가 강해서 경직화되어 있는 걸 뭐 독일 하르츠처럼 뭐 완화한다는 얘기가 된다면 모르는데 우리는 매우 혼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를테면은 2년제인 사람한테 너 잘릴래 아니면 2년 더 할래? 라고 하는 식의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기간제로 있는 이상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고용 불안에 항시적으로 있는 사람인 만큼 그 사람들을 사용직과 같은 2년 정도면 충분히 그 일자리, 그 인력이 사용직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화 하자라는 게 현행법인데 규제를 풀어서 4년으로 늘린다는 얘기가 마치 그 비정규직 일자리를 연명한다는 얘기일 뿐이지 줄인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2년 썼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일 잘하고 또 나름대로 그 사용직이니까 정규직할 사용자조차도
정규직할 이유를 동기를 없애는 것이고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던 2년을 계속 4년으로 연장하던 이런 식으로 이미 남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더욱더 더 악화시킨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은 아마 진보 노동계 모든 사람들이 지난 2009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반대를 이미 보였던 것처럼 이 문제만큼은 전혀 수용이 되거나 전혀 타협이 되기 힘든 문제를 지금 정부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양 의견을 취합을 해 보면은 일단 비정규직 시장에 대한 인식이 양측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2년을 4년으로 하면 분명히 정규직으로 더 많이 쓸 것이고 파견 범위를 넓히는 것이 정규직으로 더 많이 쓰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진보 쪽에서는 2년을 해봤더니 전혀 도움이 별로 되는 것도 없더라. 그리고 2년 정도 썼으면 그건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그걸 또 4년까지 늘려가지고 이거를 한다고 그러냐. 효과 없는 거를, 좋지 않은 거를 기간만 늘려서 더 계속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건 성과 없을 것이다. 파견 범위를 넓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결국은 이제 이게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원덕 박사가 정규직적 성격의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쓸 경우에 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을 더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비정규직을 덜 쓰고 정규직을 더 많이 쓰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또 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원덕 박사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아니 그거는 다른 나라도 아마 일부 국가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법제화를 해서 동일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의 110%인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입법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2년이나 4년이나 이렇게 논쟁을 가져가 버리면 사실 이게 풀기가 저는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지금 비정규직이 사회적 루즈로 또는 일종의 이제 계급 같은 이런 신분적인 어떤 사회적 낙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대체로 선진국은 자기가 선택해서 비정규직을 일을 하는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보다 나은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이 되고 3년 이내에 대체로 70% 이상이 정규직화 되고 하는데 우리는 10명 중에 2명만 3년이 지나서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탈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의 계급으로 고착 현상 또는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2년이나 4년이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너무 논쟁을 단순화시킨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뽑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왜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과거 이런 분 연설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외환위기 이전에 한국은행의 기사는 나이가 50대면 연봉이 8천만 원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하는 직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 특별히 이제 비서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금 파견직화되었는데 이분들에게 고용은 저는 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직무에 대한 임금을 거기에 상응하는 특정한 임금을 책정해서 고용 불안의 위험이 없도록, 똑같은 지금은 임금도 깎이고 매 2년마다 다시 직장도 옮겨 다녀야 하는 정말로 떠내기 직장인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비율을 없애려면 파견 근로가 필요한 그걸 많이 쓰는 직무에 대해서는 사회적 어떤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공정한 직무급을 정하고 그 직무급으로 평생 업무 일이 가능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야 되겠다. 이거는 다 방향은 같은데 그 방법론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견해 차이가 워낙 뚜렷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도 보는 문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피크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피크제 경우는 그 방향은 은수미 의원하고 김유선 박사는 그 자체를 반대했고 다른 분들은 그 자체는 찬성했으나 방법론 면에서 약간의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김유선 박사께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적극적인 반대인지 아니면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찬성인지 저 역시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라는 말 자체를 갖다 놓고 임금 상한제거든요. 우리말로 바꾸면은.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도입해야 된다고는 최고임금제가 오히려 맞다 이렇게 보이고, 요즘 임금 피크제 도입하고 결부해서 설문조사하면 75%가 찬성했다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대학원생들한테도 물어보면은 한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런 임금 피크제가 아니라 대체로 임금의 상한선 주는 것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면에서 저는 소득 수준에 따른 임금 피크제는 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지금은 일단 연령별 최저임금제 이 부분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뭔가 청년고용에 진짜 도움이 된다 하면 얼마 정도 양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완전히 짝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이 임금 피크제 부분과 결부해서 해당 기업에서 판단해 가지고 도입할 수도 있고 도입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경우 특히 이 부분 자체도 완전히 의무화 내지는 강행, 강제 이런 형태로 하는 것 자체는 좀 상당히 부적절한 것 아니냐. 그 면에서 저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임금 피크제 도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게 기재부 내놓은 게 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보면은 연봉이 내가 6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사람한테 자전에 해당 기업에서 신규 채용은 해라니까 인원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건비 총액은 한 푼도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네가 받고 있던 한 6천 정도 받았다. 그럼 그거 가지고 3천만 원 정도는 신입사원 월급으로 내놔라 이렇게 되고, 그래도 또 내가 여전히 한 3천만 원 정도는 받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기간 내에 있는 직원들끼리 분담을 하든가 어쩌든가 해서 그건 충당해라 하는 구조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후배들하고 선배들 간에 상당히 내부적인 갈등을 갖다 조장할 수밖에 없고, 어서 나가주십시오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일단 이렇게 옵니다. 거기다 이게 저는 요즘 보면 정부에서 정책 갖다 시행할 때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다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임금 갖다 억제한다 할 때 같은 경우 고위공직자부터 임금 갖다 억제하마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정년을 앞둔 사람들한테는 너 빨리 내놔 이러면서 그 기관장이라든가 고액 연봉자들의 경우에는 자기 급여 다 가져가요.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거기다가 저희 고령자들 보고 임금 피크제 해가지고 그럼 임금 갖다 줄인다 하면은, 임금 갖다 줄였으면은 그에 상응해서 그럼 노동 시간이라도 좀 줄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노동 시간이라도 줄여줘야 그러면 청년층 같은 경우 와도 뭔가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령자든 청년층이든 둘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하는 업무로 보면 하나도 할 일이 없이 만들면서 계속 일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임금 깎은 만큼 적어도 노동시간 단축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기재부 안에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거기다가 아까 이한영 의원께서는 법에 임금 체계 등을 개편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금 피크제란 말은 없고요. 임금 피크제가 임금 체계인지조차도 저는 좀 헷갈리는데,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현행 법에는 보면 분명히 정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여야 한다예요. 그런데 기재부 안에 보면 정년 60세만 하고 60세 넘는 건 또 금지하고 있어요. 이건 법 자체도 위법 아닙니까? 이런 놈의 안을 갖다 내놓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 자체는 어디까지나 조기퇴직 유도형밖에 아니다 하는 면에서 현재 내놓고 있는 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공고안의 경우에는 이건 대단히 부정적이고 이런 것은 안 된다 하는 면에서는 적극적인 반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완영 의원 말씀해 주시죠. 먼저 김 박사님 말씀 주셨으니까 임금 체계 개편 등을 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거기에는 속기록에 임금 조정을 포함한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 조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사실은 좀 저는 실수라고 봐요. 제가 통과시켜 놓고도. 어쨌거나 의무사항인 것만은 법 제정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제가 오늘 전문가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회사 규정으로 58세까지 정년입니다. 근데 나라에서 60세까지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59세, 60세 2년 더 일하는데 그게 임금을 좀 줄였습니다. 그게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변경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임금을 줄여줄 경우에 노사가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지금 노사정의 쟁점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단체 협약을 하니까 전혀 문제 없는데 무노조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대표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면은 회사가 정한 대로 인정해라. 이게 한국노총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체가 불이익이냐 그것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고 또 불이익이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논의했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 그거는 남용이다. 또 사회적 합리성을 넘어선 거다. 근로자들이 그렇게 봐서 그거는 회사가 제시한 것을 인정해서 임금 피크제를 확정 시행하자. 이게 이제 정부 안인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거는 임금 피크제는 제가 정년 연장법을 할 때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걸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토론했습니다. 2012, 13년도에. 그러나 이 청년 고용하고 트레이드 오프는 반드시 아니다. 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하고 고령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다르고 또 일자리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늘려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우선 중고령자에 대해서 정년 연장을 하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임금 피크 해야만이 반드시 기업의 인건비가 남아 돌게 해야 청년 고용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 임금 조정 안 하고 그냥 넣는 것만 해도 임금비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청년 고용이 가능합니까? 그걸 그 당시에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반드시 임금 피크 해야 된다라는 점에 저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리라 봅니다. 예. 우선 법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이한용 의원님하고 통과를 같이 시켰는데 이렇게 속기록을 달리 읽으시면 저로서는 굉장히 곤란한데요. 우선 첫 번째, 저희들이 그때 고민했던 건 정년 60세로 하냐 정년 60세 이상으로 하느냐였습니다. 6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때문에 연착륙을 그러니까 60세, 61세, 62세, 65세 이런 식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정년 연장 제도의 연착륙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노사 합의로 임금 체계 개편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노사 합의로 이 임금 체계 개편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조항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60세 이상 연착륙 그러니까 정년 연착륙 때문에 임금 체계 개편을 논의했고 그건 60세 이상 연착륙을 고려한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두 조항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60세 이상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합의로 임금 체계 개편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건 저희들이 처벌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임금 체계 개편 등을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선택이나 혹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시혜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벌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임금 피크제 대상 중에 이미 50% 이상은 그러니까 정년 연장 대상 중에 50% 이상은 이미 정년 연장을 그냥 해버리셨어요. 임금 체계 개편 없이.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였고 나머지 50% 내에서 그중에 50% 정도가 이미 임금 피크제 등을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부하고 전경련 등 경영계 쪽에서 반드시 임금 피크제라는 말을 써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체계 개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병훈 교수님이나 김유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급을 올리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도 있고 혹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도 있고 임금 피크제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자율적으로 선택하자였고요.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제 기억에는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고용부가 그 말을 가지고 나왔어요. 정년 연장하고 청년 일자리는 대체 관계가 아니다. 보완 관계다. 그래서 정년 연장한다고 해서
이 청년 일자리 줄지 않는다라고 고용부가 그 당시에 분명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많이 검토하지 않고 넘겼는데, 아니 그 법을 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야 전년 연장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전혀 다른 말을 지금 다시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의원님, 아까 법의 처벌 규정 가지고 정말 좀 제대로 좀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처벌 규정 없습니다. 60세 이상 안 한다고 해가 기업주에 대해서 처벌 규정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기업에서 60세 이상 보장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고 문제로 다투는 겁니다. 예, 그 자체로 처벌 규정 둘 다 임금 피크지 안 했다고 처벌 규정도 없고요. 60세 이상 안 했다고 해가 기업주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그러니까 정리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60세 이상도 반드시 가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임금도 조정해서 우리 청년 고용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는 게 이 정년 60세법의 취지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이제 남자의 경우에 평생 두 번의 직업 절벽에 봉착하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직업 절벽은 20대 학교 졸업과 함께, 이거는 대단히 까마득히 높은 장벽과 같은 직업 절벽이고, 그리고 40대 중반 이후에 제2의 직업 절벽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득한 낭떠러지로의 추락과 같은 직업 절벽입니다. 저는 임금 피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청년 고용보다는 우선적으로 중년 이후에 직업 절벽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정년 규정이 있는 기업의 평균 정년 규정상의 정년은 57세에서 8세입니다. 그러나 평균 실제 기업을 떠나는 인력의 나이를 보면 대개 53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58대 8세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40대 중반부터 회사를 떠나고 50대 초반 정년이 떠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년이 60세까지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가느냐?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60세까지 근로자를 이제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저는 오히려 더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유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직무의 생산성은 대체로 40대 중반 이후에 늘어나지 않는 걸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40대 후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의 유인을 느끼는 거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럴 가능성을 우리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는 임금 피크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임금 체계를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저는 40대 중반까지는 직무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이제 자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필요 때문에 연공급 임금을 유지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일정한 연령 이후에는 직무급이라든지 또는 성과급이라든지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 체계로 가져가고, 일정한 시점에서는 피크를 정해서 그 다음에는 직무 생산성의 하락과 동행하도록 하는 게 앞으로 정년 60세뿐만 아니라 65세 또는 그 이상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직무 능력을 키워온 그 회사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길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제가 진보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용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 청년 실업 상황이 어떤지, 올해 상반기 현재 실질 실업자가 116만 명입니다. 그리고 일을 구하지 못해서 아예 일자리 구하는 구직을 단념한 사람이 70여만 돼서 10명 중에 4사람이 청년 중에 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는 고용절벽이라 하고, 저는 방송이나 다른 글에서 이미 청년 취업난 문제가 국가 재난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 비추어서 저는 노사정이 같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같이 노력을 하자란 그런 어떻게 보면 충정인데요.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이 좀 이 아들, 딸들의 일자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고통 분담을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임금 피크제를 노동계도 받아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만약 노동조합이 이와 같이 전향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받으면은 그냥 그 칼절반하는 정부나 그냥 방관하는 기업이 아니라 앞서 나온 대로 대기업도 노동조합이 이렇게 임금을 양보해서 일자리 창출한다면 대기업이 근로시간 단축해가지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거나 아니면 고용 의무 할당을 민간 부분으로 확대하거나 이런 식의 좀 노동조합한테만 그 고통 전담하듯이 요구가 아니라 노동조합도 이와 같이 분담할 수 있도록 노사가 그러니까 그 사화정이 이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성에 같이 풀 수 있는 그런 좀 전향적인 그 대응을 보이면서 노동계에 좀 그 대화로 유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뭐 이게 참 어려운 걸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참 힘듭니다. 임금 피크제 부분은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만 그러나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의 이 주장하고 찬성하는 분들의 주장 간에는 상당히 가까워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면 많이 가까워질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생산성하고 임금 연계하는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한 번씩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찬성을 했고 이병훈 교수 경우는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산성 언급 안 하셨죠? 그래서 먼저 지금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다들 찬성하니까 제가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임금과 관련해서는 기업으로서는 인센티브, 성과 동기부여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하나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생활의 안정성이라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 성과 인센티브와 더불어서 생활 안정성이라는 것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우리가 임금 체계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임금 체계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체계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노사가 협상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틀이 된 것인데 이것을 하루 아침에 성과급, 하루 아침에 직무급 이런 방식의 어떤 발상으로 접근이 되면은 아무래도 많은 여러 가지 마찰이라든가 갈등을 빚는 만큼 좀 시간을 두고 또 충분히 저항될 수 있는 부분을 설득이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접근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드립니다. 그러니까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성이 약 IMF 이후부터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한국 문제다라는 데 대해서 저는 이 다른 의견을 보이는 공식적인 출연 연구기관들의 페이퍼를 본 적은 없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 생산성 연계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업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의 생산성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을 제대로 못해서 그 능력이 떨어져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나 이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라서 만약 편의점의 생산성과 본사, 그 편의점 본사의 생산성을 가지고 임금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적인 수준에 있어서 이 생산성과 임금 수준을 봐야 되고요. 특히 상위 20개 기업하고 지금 그 기업에 하청을 하거나 하는 중위 중견 이 기업의 수익률이 753배예요. 1대 753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걸 교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생산성에 준하는 임금을 자칫 기업 수준으로 줄 경우 편의점에 있는 알바들은 계속 최저임금 이하로 받을 거고 본사의 사람들은 753배나 받지는 않겠지만 한 5배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다시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 공식적인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에서 제가 가지고 나온 거다. 임금과 생산성은 연계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이 생산성 연계는 기업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국적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따라서 이걸 제대로 연계를 시키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대 753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격차를 조정해야 된다. 조정해야만 중소기업, 외국처럼 외국은 왜 이동을 해도 상관이 없냐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임금 격차가 없어요. 생산성 격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해서 대기업이 빨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의 임금 수준, 임금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생산성
이 문제를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생산성 임금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공감하는데 단지 그 생산성이라는 게 기업 단위로 보면은 너무 차이가 많다. 대기업의 생산성하고 편의점 생산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게 되는 거 아니냐. 생산성을 좀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러한 노력과 같이 병행돼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제 그 운수미 의원님하고 이제 의견을 좀 비슷하게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문제됐던 게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생산성 증가보다 임금 상승률이 좀 낮았다니까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거죠.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2000년대 성장의 주도 세력이 수출, 대기업, 그다음에 제조업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제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서 이제 노동소득률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줄어든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노동시장 개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 개편,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공정한 시스템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오늘 이번에 우리 논의하는 것은 동일한 기업 내에서 내가 장기간 근무할 때 나이가 한 40대 중반 되면 그때 생산성은 정체되는데 임금은 계속 호봉제에 의해서 계속 높아져가는 거기서 나타난 그 생산성보다 임금이 높은 그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 구조 문제를 우리가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5년 정도는 임금 피크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임금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하고 영국 같은 데는 정년제도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왜 없냐면 기본적으로 생산성과 임금이 똑같으니까 정년제도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비정규도 필요가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게끔 노동시장 임금 시스템을 개편한다 그러면 비정규 문제도 완화될 거고 그다음 소득 격차도 완화될 거고 그다음 정년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걸 주장하는 거죠. 저만 X로 돼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이제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면에서 거시 차원에서 같은 경우에 성장에 상응하는 임금 인상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면에 있어서는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성 제고에 대해서 뭐 이견은 없고요. 근데 조금 전에 금재호 박사께서 얘기하실 때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게 수출, 대기업,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 경제는 그 이전에도 수출, 대기업, 제조업 중심이었죠. 그 면에서 그렇게 원인을 좀 찾는 것은 좀 안 맞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자료 39쪽에 와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성 제고와 결부해서 부정적인 X로 사회자께서 인식하신 것 같은 경우는 아마 현재 기업 단위 내에서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이 부분을 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이제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 이것과는 사실 무관한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40대 중반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생산성이 떨어진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육체 노동이면 저는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사무직이라든가 관리직이라든가 지금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도 주로 이야기되는 게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정도가 그나마 임금 커브 올라가는 데나 적용이 가능할 텐데 그런 데 같은 경우도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이를 갖고 생산성을 재단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근거가 있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금재호 박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지금 아마 정년을 앞두고 있는 나이인데요. 저희 경우에는 요즘 갈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이 보고 이거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보면 어떻게 상당한 연령 차별 아니냐 좀 일단 이렇게까지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과 결부해서 제가 약간 계속해서 의문을 갖는 거는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왜 자꾸 대기업들 임금 체계가 기업마다 다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걸 자꾸 일률적으로 재단하려고 하냐 정 그렇게 필요하면 한두 개라도 좀 모범적인 모델이라도 좀 만들어내고 그거 갖고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 이야기했지만은 그다지 모델다운 것은 보이지도 않고 저희가 실증 분석을 해봐도 이것 자체가 기업의 고용 구조나 자잘한 임금 구조라든가 또는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전혀 나오지도 않는데 왜 자꾸 이거 갖고 하냐? 결국 성과주의 임금제도 뭐 이걸로 자꾸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일단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면에서 이제 대기업 부분 같은 경우 모델이라도 좀 정착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중소 영세업체 같은 경우 임금책이라도 직무급이든 뭐든 만들어주는 거 뭐 이런 형태에서 노사정 간에 좀 합의나 좀 타협을 모색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저도 생산성이 떨어져가는 나이인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생산성하고 임금 연계는 하자, 이게 아마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고, 단 방법론 면에서 기업 단위로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기업 단위로만 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하고 임금 간의 이 괴리가 생긴 거 아니겠느냐, 이런 또 논리적인 연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한 거는 좀 생각할 점이 있지만, 기본 방향은 생산성하고 임금의 연계, 이거는 바람직한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거를 짧은 시간에 소화하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요. 결국 요약하면 노동시장 개혁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노동시장 자체가 불공정하고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노동시장 단축,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확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는데, 단 기술적인 면은 좀 더 다듬어야 된다. 그 다듬는 내용은 서로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 피크제 부분은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를 뭐 수로 따질 성격은 안 되고, 단지 그 반대하는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는 그 논점이 충분히 앞으로 서로 논의하면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다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성은 그 방향은 다 공감이고, 그러나 기업 단위를 벗어나서 좀 더 거시적인 차원의 생산성과 생산성 간의 이 괴리, 이걸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성장과 그리고 임금 소득의 괴리, 이것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서로 논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랜 시간 동안 아직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참 감사합니다.